자, 오늘은 신문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신문화 운동은 뭐 하루 반짝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년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가장 신문화 운동 중에 예, 가장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1919년에 있었던 5.4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양무운동,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여전히 자기네들의 어떤 기본적인 정치, 경제 체제를 유지해 가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양무운동이라고 한다면 그 양무운동은 결과적으로 청나라가 서구 열강들의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었던 청나라 전통사회의 변화를 잉태하도록 만들었던 사건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서양에 보내서 그 서양 문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또 그 나라의 언어라든가 언어를 배우고 나서 또 그 나라의 어떤 정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문물을 보고 그것들이 청나라로 유입되는 그런 귀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서양의 어떤 그런 물질 문화의 발달을 보고 당시 집권층에 있었던 그런 그 리홍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 청조정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거주지를 이제는 농토를 가진 대지를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그러한 항구 근처의 도시로 나와서 그곳에서 서양식 그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꼭 물질 문명만 받아내느라고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거와 물질 문명만 따로 꼬집어서 탁 집어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그 나라의 정치 제도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 전통 사회는 그동안 그 중국적인 것, 기껏해야 유목민족과의 어떤 그런 그 이문화의 교류는 있었지만 그 영토를 넘어서 저 먼 반대편에서 먼 나라에서부터 들여오는 그런 새로운 문화 충격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이러한 그 이질적인 문화, 중국 입장에서는 이질적인 문화죠. 그런 것들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중국 사회의 전통 사회의 급속한 해체 작용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화의 양무운동은 어찌됐던 간에 청나라에게 근대화 운동에 긍정적인 역할 혹은 어떤 그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1894년인가요? 청일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일본에게 지면서 청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이 동아시아에서 그 동아시아 조공체제의 최상부에 위치한 그런 나라의 존엄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오히려 일본이 새롭게 약진을 해서 서구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중국 침략, 청나라의 기울어져가는 청나라를 침략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청일전쟁에서 져서 타이완, 대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의 대만에 대한 시료 지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뒤늦게 청나라 황제가 안 되겠다, 우리도 서구식의 어떤 그 발전 내지는 변화를 추구해야만이 지금 이렇게 서구 열강들에게 위협을 받는 이런 수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 법을 바꾸자. 법을 바꾸고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그런 주의로 변화가 된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변법 자강 운동은 했지만 이때 이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상가들, 캉유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지만 결국은 그 변법 자강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청황실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황제의 할머니인 서태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태후의 이런 수구적인 그런 성향, 기존에 가게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반동적인 성향 때문에 결국은 이 변법 자강 운동도 단기간에 끝나고, 이 운동을 주동했던 사람들도 이 청나라에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망명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본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어찌되었든 1900년대를 이제 직전에 마지막으로 또 뭐예요? 의화단 사건이 있었죠. 의화단 사건. 의화단은 뭐야? 결국 중국의 그 주로 보면 기공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공, 뭐 중국의 아침, 이런 뭐 아침에 새벽에 뭐 노인네가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치공, 기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잡히는데, 어찌되었든 이 산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공을 쌓으면 서양 사람들의 총알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무공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런 무공을 쌓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서양 사람들,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를 침략했고 우리의 자원을 약탈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개별적인 어떤 테러를 시작한 겁니다. 의화단 운동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라든가 그 당시에 중국에 들어와서 거주하던 서양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영국 선교사가 죽었다. 그럼 영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영국 정부에서는 자국민의 테러를 막기 위해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의화단 사건은 이 서구 열강들의 그 많은 국가들, 중국 청나라를 약탈해서 줄을 서 있었던 그런 많은 국가들의 군대가 실질적으로 북경으로 들어와서 주둔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죠. 따라서 청나라 황실이 있는 북경 자금성 앞에 서구 열강의 많은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북경에 무기를 장착한 그런 서양 세력들의 군사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청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많은 이러한 그 문제들 때문에 청나라 황실은 항상 이런 열강들의 어떤 손해배상 요구 이런 거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황실의 재정은 바닥이 났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재원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1905년쯤 되면요, 1905년쯤 되면 청나라가 나름 이제 서구 영향들에게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여러 가지 이권들을
이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오려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그 노력이 어떤 그 청황실뿐이 아니라 또 청나라 황실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그런 그 민족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민족 자본에 의해서 철도 산업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 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그 당시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보로 운동이야. 보로. 보는 보호할 보자고 로는 길이야. 길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철로라든가 이런 도로 이런 것들을 청나라 백성들의 자본으로 건설을 해서 서구 여강들이 하는 그러한 그 여객, 화물, 그런 운임 수입을 받는 그런 사업을 이제 스스로 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에 힘입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철도 건설에 이런 데다가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을 받은, 투자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 특히 사천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천성에서 그 주인이 없어지고 투자금을 날린 사람들이 있고, 철로는 뭐 건설 중에 있었고. 그러니까 청나라 황실이 그거를 국유화를 선언해요. 그래서 청나라 황실의 재산으로 뺏어와서 거기에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서양 제국주의 여경들의 어떤 자금이지 자금. 그러니까 청황시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그러한 그 돈을 지금으로 따지면 차관이지. 그걸 받아오는데 데포짓으로 그러니까 보증으로서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황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청나라 말에 그 중국 청나라의 백성들의 의식은 이제는 서서히 자기들의 재산과 재산권에 대해서 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황실에게 그것을 뺏길 수 없다. 라서 이제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운동에 부딪히고 또 당시 청나라는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식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그 보수를 주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청황실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러면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중국의 이제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왔는데 우한 그다음에 무창 이런 지역에서 그 독립을 선언하는 그러한 뭐랄까 대분열이 그러니까 청나라 황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체제로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또 병법 자강 운동으로 인해서 해외에 도주했던 그런 많은 선각자들,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중국 구명운동 이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손문이죠. 순원인데 순원이 일본 가서 이제 뭐 구국 동맹회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청나라의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체제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러한 주장을 했던 해외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이 무창 봉기 이후에 대거 돌아오게 되죠. 조국으로. 그래서 그들의 그런 무력 투쟁의 정신적인 지주 내지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의 혁명은 그러니까 지식인들 그리고 군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 말기에도 이 사람들은 나름의 어떤 상류층,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이권에도 손을 내미는 그런 청황실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민주의식보다는 어떤 민족주의적 관념, 그죠? 만주족이 세운 나라에서 더 이상 우리 한족들은 살 수 없다. 그래서 만주족을 제외하고 청나라의 황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티베트 쪽이니 몽고족이니 회족이니 장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족 공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민주의가 나온 그런 혁명이 된 거죠. 어찌되었든 이런 정적인 봉기가 일어나서 이런 무장투쟁과 같이 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청나라 황실이 만들어 놓은 군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청황실의 통제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그 지역의 패권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청나라의 중심부인 북경까지 계속 남쪽에서부터 발생이 되어서 쳐들어가고 전쟁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청나라 황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원세계 위안스카이라는 거죠. 위안스카이는 청나라 황실의 가장 중요한 군통수권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사실은 뭐예요? 청일전쟁 때도 우리나라 조선에서 왔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 이후로 거의 15년 이후니까 청나라 황실 안에서는 거의 무력을 총괄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권력 기관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중국의 저 남쪽에서 특히 장강이 중국의 한 중간쯤 된다면 그 이남 지역은 다 이 무장 세력들에 의해서 독립도 선언되고 폭동이 일어나서 청나라의 황실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였어요. 나머지 그 절반을 다루고 있었던 위안스카이가 결국은 청나라 황제를 폐위시킨다는 그런 조건을 이 장강 이남에 있는 그런 혁명 군벌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군벌들을 이끌고 정치적인 지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순원이죠. 선문이죠. 선문은 사실은 그 전제 군주제만 무너뜨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공화국이 만들어진다면 자기가 총통이 되지 않아도 좋다라는 그런 양심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야심을 가지고 있는 위안스카이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 위안스카이 당신이 청나라 황실을 이제는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남쪽에 있는 이런 군대들을 다 당신이 통일시켜서 총통이 되시오. 그 대신 황제가 아니라 이런 그 공화국 의회도 만들어서 어떤 시민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체제를 바탕으로 나라를 만들어서 당신이 총통이 되십시오. 양보하겠습니다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 알고 봤더니 위안스카이는 결국은 요것 봐라, 이참에 내가 황제가 돼야지 뭐 내 권력을 왜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다시 청나라 내지는 새로 만들어진 국가의 독재자로 군림하고 영원히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 순원은 이 위안스카이 여기에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과거에 자기가 만들었던 동맹회를 국민당으로 만들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군세력들을 가지고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그 북경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만들고 있는 이 세력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되었던 그래서 이 중국 위안스카이는 또 그렇게 하다가 몇 년 후에 또 죽어요. 오래가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위안스카이가 강력하게 통제할 때는 그 밑에 있었던 여러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또한 야 이거 뭐야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중국의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위안스카이의 통제를 받았던 그런 군벌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워낙 넓은 땅이니까 뭐 웬만큼 뭐 만주 지역만 잡아도 뭐 조선 한반도의 뭐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우후죽순으로 많은 그런 군벌들의 할거하는 그런 군벌 할거의 시대가 됐고, 그 군벌들을 누가 뒤에서 지원하냐면 열강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 열강들이 왜 지원해? 군벌을 거기에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주면서 그들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청나라가 멸망된 이후에 아주 대혼란의 시기가 있는데, 이때 유일하게 좀 그 구국의 애국심을 가지고 다시금 중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순원인 거죠. 그래서 순원이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당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장개석을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 같은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교장을 시키고 싸움을 위해서 많은 새로운 교육을 시키고 장교들 많이 양성하고 해외에서 모금을 받아서 비행기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힘을 키우면서 서서히 광동성, 중국의 남쪽에서부터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서서히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북쪽으로 북경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세력들의 규합인 거예요. 자, 근데 어찌되었든 신해혁명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위안스카이가 다시 황제 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은 거죠. 그렇지만 그게 무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안스카이의 죽음과 더불어서 중국 전체가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막 대분열의 군벌 할거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렇게 새로운 서구식 군사제도, 또 장교양성 학교,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중국은 급속도로 청나라 이후에 급속도로 서구화 내지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공자를 맹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 새로운 국가 제도, 다른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되었나, 강대국이 되었는가, 그 나라의 정치 제도는 무엇인가, 경제 발전은 어떤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지식을 갖는 그런 새로운 지식인들에 의해서 지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이제 신문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915년쯤 돼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독일이 지잖아.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 전쟁에서 지고 패망하니까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해외 식민지 혹은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해외의 이권, 이런 것들이 서구 여강들에게 의해서 다시 나눠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독일이 청나라에 혹은 뭐 청나라 이후에 민국 초기에 이 중국의 산동성의 이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뭐 전쟁에서 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권을 이제 다른 나라가 가져가든가 아니면 청나라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총통인 위안스카이가 그거를 다시 회수해 와야 되는데, 위안스카이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회수해 오다가 거기에 이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열강에 밑보여서 자기의 어떤 정치 기반이 위협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산동반도에 독일이 가지고 있던 그 이권을 달라는 나라가 누구였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야스카이는 괜히 일본하고 또 싸워서 내가 또 뭐 무슨 득이 있겠나. 그래서 알았어. 독일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권들 일본 니네 가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요구한 게 21개의 항목에 달한다 해서 일본의 21개조 요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안스카이가 수수방관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미 이제 서양식 교육받은 사람들, 뭐 일본, 유럽 이런 데 가서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뭐 미국 이런 데서 노동자로 팔려나가서 개고생하다가 나중에 좀 기반을 잡아서 어떤 자금을 많이 마련하고 돈을 벌고,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운동들이 미국, 하와이, 일본 뭐 이런 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미 서구화된 사상과 서구화된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겁니다. 특히 일본의 이런 그 21개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노라고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저 위안스카이 그 북양 정권을 이 많은 지식인들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특히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이미 1898년에 세워진 북경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 서구식 사상과 이념과 서구식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공부한 그런 새롭게 배출된 새로운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일본의 이 부당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위안스카이에 대해서 북양 정권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시작한 거죠. 특히 1919년은 뭐야?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막 나올 때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저항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흐름이 있었고, 그런 흐름에 대한 인식을 갖는 그 당시에 어떤 선구자들이 반 북경 정부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1919년 5월 4일에 있었던 오사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사 운동은 어떻게 보면 그런 1919년 5월 4일을 전후한 10년, 1, 20년에 그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신문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화 운동은 과연 지금 그 내용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20세기는 1900년대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외국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들, 새로운 지식인들, 또 서구식 교육제도인 대학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나 있는데, 이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왜 지금 당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이게 만주족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만 꼭 만주족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그 정치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방법을 생각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저 서양 국가들과 다른 점이 뭐냐? 민주라는 거지. 민주.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야만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게는 민주가 없다. 그동안 황제가 있었고 황제가 모든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화국이에요. 공화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야. 민주주의 제도뿐만 아니라 서양 애들이 왜 저렇게 문물이 발달되어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저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뭐야? 과학이 발달된 거예요. 과학.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신지식인들은 중국이 왜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는가? 그것은 황제 중심의 전제 군주제에다가 떠받들었던 사상은 모두가 뭐야? 뭐 충효 사상, 뭐요? 예의, 뭐 남녀, 어? 유별, 뭐 이런 식으로 삼강오륜의 유교 사상에 너무 묶여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사상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상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 이제 잡지라든가 신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사실 중국은 그 이전까지 청나라까지만 하더라도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쓰는 말들은 뭐 중국어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대화체 중국어가 아니라 문서 양식이 있었어요. 팔고문이라고 형식에 딱딱 맞춰서 써야 돼. 그 사람들이 뭐야? 한학, 유학을 많이 한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아주 응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밥 먹었니? 이런 얘기도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어때? 좀 뭐야? 중국 좀 뭐야? 어때? 좀 뭐야? 내가 쓰는 말이지. 근데 루허 어때? 똑같지만 약간 문어적인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써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도 그대로 쓰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구어체를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말을 만들자. 한자어를 만들자. 그게 바로 백화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보급하고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또 그런 말에 의해서 소설을 쓰고 그런 말을 통해서 신문을 만들어내고 그런 말을 통해서 잡지를 만들어서 그런 말을 통해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서구식 과학과 서구의 앞선 이념, 사상, 계몽주의, 뭐 여러 가지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잡지와 신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젊은 새로운 지식인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정보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중국 사회는 급속하게 근대화되는 거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황제한테 죽음을 당해도 영광이고 오랑캐가 저들어오면 나가서 싸워야 되고 황제가 원하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 제도와 유교 사상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원망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민주주의와 과학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지식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신문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 보면은 새로운 사상의 유입과 확산이 기존의 사상과 윤리를 혁명하고자 했다. 그죠? 기존의 사상 윤리 뭐야? 이거지 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서구적 이상과 가치를 받아들여서 더 많이 사회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중국 사회가 급속하게 근대화의 길을 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신문화 운동이다. 그리고 반정부 시위,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런 것이 바로 오사 운동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합쳐서 오사 신문화 운동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신문화 운동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것들이고요. 오사 운동은 1919년 5월 4일에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주역, 신청년 이런 잡지를 만드는 사람 전두시우 진독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서구식 교육제도인 북경대학의 교장이 뭐야? 차이위엔페이, 최원배 뭐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어떤 뭐 사회주의적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루쉰, 노신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신이 왜 이렇게 유명해요? 그 사람은 그 아큐정전이라든가, 그죠? 그러한 그 많은 대표적인 소설들을 백화문으로 썼어요. 쉽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논조로 글을 썼고, 그 소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야? 구시대의 폐단, 육아사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풍자하듯이, 응? 아큐가 양반 밑에서 개고생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양반 흉내를 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응? 그런 것들을 조롱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작품들을 남긴 사람이 바로 노신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의 이러한 그 사회적 영향이라든가 이런 유교 비판적 입장과 새로운 사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지금 현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서, 중요한 인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진덕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덕수는 민주화, 과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공자를 비판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민주화가 왜냐? 유교사상에서 뭐 양반들, 그죠? 사대부들 이런 사람들 뭐 일해? 기술해? 필요 없이 사서 상경만 외우면 되고 글 쓰고 시 쓰고 노래 음악하고 뭐 이러고 사는 것이 유교 시대의 어떤 양반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서구 열강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어떤 성각적인 그런 그 각성,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제도, 또 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의 뭐 귀국,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과거의 어떤 전제군주 체제에 있었던 그러한 그 구시대적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실은 과거의 청나라 시대의 어떤 기득권층이 아니라는 거지. 자, 여기서 무엇이 비교가 되냐면 신해혁명 같은 경우는 그것을 추구했던 그 혁명을 했던 사람들은 청나라에서 나름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뭐야? 이걸 하고 있는 이러한 신문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청나라 때 어떤 중인 계급들, 야, 그거 뭐 험한 일이니까 니들이 가서 공부하고 와. 지금으로 따지면 국비장 학생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데 양반 자들은 안 가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중인 자들 보내고. 또 새로운 어떤 농사만 지는 것이 아니고 관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위 계층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서구식 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새로운 지식인들로 많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뭔가 그 당시에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불공정성과 중국이 처한 그러한 위태로움, 이런 것들을 각성하면서 반항, 저항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나름의 그런 사상적인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자기 국가가 처한 그런 그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올바로 인식하고 서구식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재건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 민중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야? 나중에는 만들어지는 어떤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어떤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 부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합쳐져 갖고 학생들과 함께 오사운동에 참여를 했었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부르주아 혁명, 신의 혁명은 있는 놈들의 혁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는, 그래서 이로부터 지금 현재 사회주의 중국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여기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바로 오사운동, 오사신문화 운동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이제 1921년에는요, 상해 지역에서 공산당 창당대회가 열립니다. 공산당 창당대회. 왜 상해에서 열린지 알아요? 여전히 그 시대에도 상해 정도 되면은 뭐 영국령이 있고 프랑스령이 있고, 그죠? 뭐 미국령이 있고 일본령이 있고, 그런 데는 그 당시에 북경 정부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군대들이 거기를 어떻게 단속하거나 누굴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치외 법권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그 북경 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당이 창당이 된 거죠. 체포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지역을 찾아가느라고 상해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 중심은 북경이죠. 그렇죠. 북경은 위안스카이 이후에 많은 군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다 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뭐 공산주의 사상을 선포하거나 이러면 잡혀가는 거지. 그러니까 상해에서 그렇게 어렸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군벌들의 정치에 대해서 반동으로 인해서 국민당이 만들어져서 남쪽에서부터 세력을 확장되고 있었고요. 또 공산당은 또 이렇게 상해 지역 같은 데서 창당대회를 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뭐 그 이후에는 뭐 여러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신문화 운동은 결국 결론적으로 서구 사회로부터 유입된 자유, 민주, 법치, 과학과 같은 현대사회 문명 이념은 전통 중국 문화 가치 체계를 무너뜨렸다. 그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상과 윤리는 신지식인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비판되고, 인성을 억압하고 인격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적 속박에 저항했다. 그래서 오사신문화운동 시기에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었고 완전히 대중적으로 퍼져나갔고 더욱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전통 윤리도덕과 종법 문화가 가장 심한 비판을 받았다. 바로 여기서 얘기한 종법 제도, 종법 문화, 아들 중심의, 그러니까 서구식 교육제도에서는 뭐 남자만 대학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전통사에서 얘기했던 뭐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를 뭐 남겨준다거나 계승시킨다든가 이런 그런 철두철미한 전통사회에서의 그런 그 질서를 유지해왔던 종법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바로 이 신문화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사회 변화가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거의 한 30년을 이제 이러한 거의 현대에 가까운 그러한 급속한 변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나라 말기에 서구의 무엇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구식 제도, 서구식 교육제도, 서구식 군사제도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온 것이 결국은 청나라를 더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몰락을 더 빨리 가져오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윤리도덕, 남녀유별, 존비질서, 누가 귀족은 귀중하고 하인이나 이런 농사진 사람은 비천하다. 이런 존비 질서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처럼 오사운동 시기에 육아에 대한 공격 이런 게 상당히 심했는데, 이로부터 중국인의 사상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당시 오사 신문운동을 주도했던 그 지식인들의 공통된 인식은 유교와 육아 사상을 대표로 하는 중국의 전통에 대한 부정, 예? 종법제도도 마찬가지. 이걸 통해서 현대화를 추구했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새로운 군인들도 보세요. 군인들도 원래 전통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무인이 중에 문인이 중에 문과 무것과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황포 군관학교에서 새로운 어떤 군 장교들이 나왔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고 중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직접적으로 서구 열강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 그런 군인들을 상당히 신분적으로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군사학교 출신들, 서구식 그런 대학 교육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통을 파괴하고 전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운동을 주도함으로 해서 중국 사회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진덕수, 노신, 아까 루신, 진덕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다. 전통 개념을 반대했다. 그리고 이제 백화운동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적기, 회화체를 그대로 적기 이런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중국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견문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면서 전통사회의 붕괴는 점점 더 속도를 내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백화운동,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배우고 있는 중국어가 바로 백화문인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아니죠. 중국이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제 국민당이 통일을 계속해요. 중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많은 군벌들을 때로는 직접적인 무력을 통해서 제압하기도 하고 항복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함께 가자 해서 합세하는 포기하고 장개석의 군대 밑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군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해 나가면서 장개석은 근데 이제 국민당의 손문이 또 죽잖아요. 손문이 죽은 다음에 국민당의 세력을 이어받았는데 여전히 손문급의 당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장개석은 상당히 젊은 축에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국민당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손문과 같은 반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됐죠. 그 제거를 위해서 한 것이 내세운 게 바로 반공이에요. 반공. 사실은 공산당 약간 사회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민당 안에도 꽤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장개석은 반공 정책을 제우선 목표로 내세운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태에서 국민당 내부에서 그런 그 친사회주의적 성향 사람들을 제거하고 국민당을 이끌고 승승장구한 장개석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만주군벌 장장님이죠. 장쪼린 그 아들 장한양, 장쉐량 이 사람들로부터 투항을 받아서 그야말로 중국을 대표하는 대표 정부가 됩니다. 근데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21년에 만들어진 공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당들도 사람들이 상당히 서구식 교육을 받았던 그런 엘리트들이 많았고 특히 러시아, 소련에서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국민당의 정치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공산당이었고 이 공산당 대표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유명한 마오쩌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의 이런 공산당, 물론 처음부터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대표하지는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던 뭐 전두시오 이런 사람들 이런 많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지만 초기에는 중국 공산당도 자립을 못해서 자력갱생을 못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련으로부터 공유받았어요. 소련에 의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지원해주는 소련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을 지도했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소련 유학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련 유학파들이 잡고 있는 공산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장개석 군대가 계속 6차, 7차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해옵니다. 근데 이런 국민당의 공산당 토벌 작전에 살아남으려는 그런 여러 가지 전술과 그런 기반을 가져야 되는데 소련 유학파들은 그런 게 부족했어요. 그런데 순수 중국 국내파인 마오쩌둥은 소련식의 그 혁명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비판적인 입장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빈민, 그다음 노동자 중심의 그런 그 혁명이 아니라 중국은 농민이 많기 때문에 농민 중심의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련과는 소련식 그런 그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중국식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든 공산당이 국민당의 대토벌 작전에 쫓겨서 가면서 나중에 이제 만리장성으로 해서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살아남는데 어찌되었든 그러한 그 국민당의 소탕 작전에 쫓겨가면서 거기에 잘 생존하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소질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리장성을 끝난 다음에는 마오쩌둥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연안 시대가 열리는 거지. 근데 마침 그 장개석이 공산당 토벌을 하고 있을 때 1930년대 중반에 일본이 만주에다가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부위를 데려다가 괴뢰 정권을 만들어요. 만주국을 만들어. 그래서 그 만주에서 있었던 소련의 그런 이권들을 다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만주국을 만들고. 만주만 먹다 보니까 안 되고 이 청나라가 얼마나 큰데 여기만 먹고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북경을 공격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전쟁의 상대는 누구야? 결국 국민당이죠. 그럼 국민당은 이런 그 일본군의 1936년 이후에 대대적인 전면적인 그런 그 침략에 대해서 뭐 죽기 살기로 필사항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장개석은 일본은 감기에 불과하다. 일본의 침략은 감기에 불과. 감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경 대학살 이런 게 다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뭐 어디다 몰두했어? 감기보다도 암이 더 심각하잖아. 암적인 존재가 뭐야?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공산당만 계속 쫓아가면서 소탕작전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은 완전히 짓밟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어. 나중에 공산당이 다시 야 우리 싸움 중지하고 일치에 항일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중요하냐? 이래서 할 수 없이 장개석도 그 공산당 토벌작전을 중지하고 같이 일본과 싸우게 됐지만 늦었다는 거지. 그리고 일본과 싸울 때 주로 이기는 쪽이 바로 공산당이었고, 일본과 싸울 때 늘 지는 게 국민당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에 의해서 공산당의 세력은 절치절명의 순간을 극복하고 더 세력이 늘어났고, 국민당은 오히려 일본과 전쟁에서 지고 패전하면서 축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결국 나중에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니까 나머지 상태를 보니까 오히려 공산당이 북쪽을 차지하고 있고 장개석은 남쪽에 쫓겨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화해를 하자 어쩌고 협력하자 국공합작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1949년에 마지막 배를 타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중국 전체는 사회주의 중국이 탄생하게 돼요. 1949년 10월 1일 천안문에서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디테일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던 1900년도,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는 나름 청나라가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뭐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완전히 그 급속도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고 새롭게 만들어진 사회 변화, 사회 계층들, 군인, 신지식인, 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중국 사회에는 근대화를 넘어 거의 현대화 가까운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현대적인 정치 정당인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일본의 침략을 거치면서 이 복잡한 시대가 2차 세계대전 종식과 더불어 끝나는 듯 했고 이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여 그 결과 공산당에 의해서 중화인민국이 설립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 근대화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49년 거의 한 100년에 가까운 이런 시기인데 그 100년을 지금도 많이 얘기합니다. 굴욕의 역사 100년. 저 수천 년 역사 중에 그 100년이 중국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100년입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전통사회가 아주 철저하게 깨졌다라는 거죠. 특히 종법제도, 육아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비난을 받고 퇴출됐기 때문에 중국은 그 자리에 사회주의 이념을 갖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이 시대를 거쳐서 이 100년의 치욕의 역사를 거치면서 중국은 후반부에 아주 환골탈태하는 그런 것을 거듭니다. 우리는 뭐야? 그냥 쭉 일본의 식민지였다. 해방돼서 남쪽이 갈렸어. 북쪽엔 남쪽엔 남한. 그죠? 아 맞아. 그리고 그 마오쩌둥이 일본하고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한국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그 공산당에 합류해서 많은 전과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중국 공산당과 이 북한의 그런 관계가 혈맹일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같이 함께 일본을 몰아내는 그런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